골목부터 종암 분기점 쪽으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자,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어서 오세요.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을 마무리 짓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하람? 네, 위기의 시기에 그래도 순방다운 순방을 한 거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특히 한미일 3국이 어떤 여러 가지 대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안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협의 그리고 또 공동의 목소리들을 냈고요. 그리고 IRA와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이라든지 또 아세안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세일즈 외교 같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우리가 한미일 위주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네. 리커창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과 또 단독 회담까지 하면서 그런 우려도 일부 불식시킨 만날 사람은 다 만난 좋은 순방 아니었나 이렇게 네. 평가합니다. 막바지에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순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경태 의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외교 순방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외교 순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 장경태 의원님 때문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께서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오드리 헵번과 제클린 케네디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좀 좋아할 수도 있지 않나요? 좋아하시는 저도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네. 제발 좀 기자님들이 취재하실 수 있게 사전에 일정을 좀 공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 대한민국 국익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곳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왜 균형 외교를 했는지 또 미중 간에 껴있는 또 샌드위치 국가로서 어떻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경제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2019년에 이 소부장 공격, 무역 보복을 당하면서까지 지소미아를 어찌되고 연기해 왔는데 모든 걸 다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 사과도 없이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라든지 혹은 최소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조차 없이 저희가 너무 쉽게 지소미아 내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실상 인정하게 되면서 중국과 이제는 벼랑 끝 만남까지 오고 있는 게 아니냐. 한중 정상회담 하긴 했습니다만 25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그냥 상견례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네, 근데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와 가치 동맹을 맺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은 자유 진영과의 가치 동맹을 좀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균형 외교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어찌 보면 저희가 양쪽에서 다 좀 애매한 위치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리를 놓친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한국 정부의 스탠스를 좀 명확히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그 외에도 지금 이번에 중국에도 보면 시진핑 주석하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 북한과 관련해서도 잘 얘기했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이나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런데요. 네. 천하람 의원. 순방 매우 중요할 때 중요한 그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그 의미를 짚어야 되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자주 등장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죠. 물론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높고 언론의 집중도도 높다 보니까 네. 실제에 비해서 좀 부풀려져서 보여지는 면도 없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떤 순방 성과가 더 주목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홍보 전략에 있어서 미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충분히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통령 순방, 중요한 순방의 의미,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뉴스를 좀 줄이고 대통령한테 그렇죠. 이렇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기 전에 MBC 기자 전용기 타지 마.
거기서 비롯됐고 그다음에 취재를 조금 좀 원활하게 뭐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네, 그런 어떤 뭐 불필요한 이슈들은 사실 최대한 없애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홍보 부분에서의 중요한 역할인데 네. 그런 게 관리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김건희 여사께서 이런저런 뭐 의료진의 뭐 병원을 찾는다거나 뭐 이런 친환경과 관련한 뭐 일정을 수행한다거나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방 중에 굳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공개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태원 참사 직후였기 때문에 조금 김건희 여사도 로우키로 뭐 다른 영부인들과 뭐 너무 관광지를 방문한다거나 이런 거 대신에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어떤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들을 뭐 미리 발표 정도만 하고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순방 종료되고 나서 공개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오늘 가서 병원에 가고 그 다음 날은 집에 가고 그 다음 날 또 병원에 갔다 이렇게 계속 사진이 나오는 거 그리고 여러 이렇게 설정 사진 나오는 거는 좀 과하다. 이거는 좀 할 수도 있죠. 뭐 나쁜 일도 아닌데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빈곤 포르노 이 말은 뭡니까? 빈곤 포르노라고 하면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좀 소위 후진국에 가서 그 나라의 어떤 이 가난과 아픔 등을 소재로 활용하는 사진을 찍거나 이러면 보통 빈곤 포르노로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걸 또 유독 이 92년도 소말리아 내전 당시에 오드리 헵번이 했던 이 비슷한 자세와 사진 구도로 김건희 여사가 심지어 정상회의 개최국인 캄보디아에 요청을 뿌리치고까지 개인 일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 외교 결례이고 또 이런 화보 촬영하는 모습들이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국민의힘 측이 이 논의를 뭐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전 좀 인터넷 검색이라도 좀 하고 이제는 정치인들도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미 사전에서도 또 논문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그렇게 뭐 화를 내시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게 사전적 의미 이런 걸 막론하고 근데 저는 우리 대통령 배우자가 뭐 사실 우리보다는 조금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국가에 가서 뭐 아니면 꼭 열악한 처지에 있지 않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응원하고 또 지지하고 연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그렇게 빈곤 포르노라고까지 비판받을 일인가. 그렇다면 과거에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도움을 많이 받던 시절에 우리에게 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 과정에서 뭐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다 그러면 한국을 빈곤 포르노의 객체로 이용했던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뭐 흑백 논리로 다 이렇게 다는 뭐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주최국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뭐 하다못해 마스크 착용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안내를 받아가지고 진행했다는 거지. 뭐 저희 대통령실이 뭐 완전 무슨 무법자도 아니고 거기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가가지고 하고 그럴겠습니까? 좋은 뜻에서 한 부분이 있을 텐데 너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악마화해가지고 안 좋게만 보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참 부적절한 처신이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요. ODA 자선봉사 가신 게 아닙니다. 정상 외교를 가신 거고요. 캄보디아는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본인 국가의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어떤 모델들을 소개하고 싶었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고요. 우리도 만약 이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때 부산 백스코에서 하지 산골짜기 연탄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캄보디아 측에서는 앙코르와트 사원을 가달라고 요청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거절하고 지금 개인 일정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캄보디아 정부가 제대로 협의했는지도 지금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상외교에 참석한 영부인이 개인 봉사활동 가신 게 아니다. 이러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짧게만 저도 얘기하면 앙코르와트 가서 다른 국가에서 온 영부인들과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왔었으면 또 아니 이태원 참사가 언젠데 우리 영부인이 가가지고 저기서 그냥 뭐 또 관광 프로그램 소화하고 있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방법론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조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저는 캄보디아 정부 요청이면 그런 말 안 하죠, 저희. 자,
국민의힘에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정영태 의원님? 뭐 일단 제소하는 이 요건이 좀 갖춰져야 된다 보는데요. 과연 이 빈곤 포르노가 워딩이 문제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명할 자신이 있고요. 네. 만약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뭐 김건희 여사께서 만약 본인께서 불쾌하시다면 제가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겠습니다만 왜 자꾸 다른 분들이 제3자가 불쾌하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기 때문에 혹은 비판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시는 건지 네. 의구심이 듭니다. 네. 뭐 근데 국회 윤리특위는 네. 어차피 뭐 징계 잘 안 해요. 뭐 이렇게 의원들끼리 서로 아니 실제 국민의힘 의원님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빈곤 포르노라는 워딩을 사용하셨어요. 실제 질의 과정에서. 네. 근데 그걸 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하지는 않았겠죠. 이 어린아이 아동에 대한 광고 홍보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 얘기를 하다가 김건희 여사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모라면서 이렇게 질타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무슨 국모예요? 뭐 우리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특히 저희가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렇게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저희한테 그런 식의 워딩들을 과거에도 많이 썼었거든요. 뭐 근데 저희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뭐 왕정이냐 이런 얘기로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김영식 의원 대통령 배우자를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뭐 취지라면은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왕정이 아니고 지금 뭐 국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소한 용어 사용도 좀 조심해야 되고 저는 우리 당 저희 국민의힘 자체가 자꾸 어찌 보면 대통령에게 스스로 예속되는 어떤 모양이나 워딩을 쓰는 것은 늘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기자회견 당시에 조용한 외교하시겠다고 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제2부속실까지 없애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조용한 내조입니까?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동남아 순방을 보는 여야의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무튼 활발한 외교 활동, 영부인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사에 대해서 진실이 조금 드러나나요?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만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쟁만 있고 지금 참사의 책임이나 또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하람 의원님?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걸 잘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경찰 특수본에서 뭐 500명에 달하는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안위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경찰의 중간 간부급 뭐 류미진 총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조금씩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참 가슴 아파하고 정치권에서 어떤 제대로 된 진상 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제도적 개선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정치권이 국민들이 요청하지도 않은 유가족들이 요청하지도 않은 추모의 방식에 대해서 거의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은 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지 못하나 하는 아쉬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태원 참사가 사회적 참사이지 개인의 실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국가로서의 예우와 또 예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 지금 용산 서방서장 가장 현장에 먼저 도착하셔서 마지막까지 지키셨던 그 마이크를 덜덜 떨고 계셨던 용산 서방서장을 입건하는 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이 재발방지 위한 대책인지 잘 모르겠고요. 정말 윗선 수사가 빠르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전에 최순실 특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조사 특검 같이 하긴 했지만 특수본 수사가 원만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정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 동맥경화가 있는 부분들도 풀어줘야 되거든요. 경찰이 못 밝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함께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독선적인 추모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독선적인 추모가 국가 애도기간 5일로 설정하고 위패도 없고 이름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조문 글씨도 없는 리본에 이 참사가 아닌 사고로 피해자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이렇게 표현했던 과연
합동분향소 위패도 없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분향소 설치할 때 유가족과 상의하셨습니까? 국가 애도기간 5일 설정할 때 유가족과 상의하셨습니까? 전혀 안 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설정하고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방침 다 정해서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성명을 공개한 것과 과연 비견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꼭 위패가 있고 영정사진이 있어야만 추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멀게는 무명용사의 비 같은 것들도 있고요. 무명용사의 비에 참배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럼 이름이 없고 사진이 없으니까 참배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구의역의 김군 사건 같은 경우도 저는 김군이 아직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분 저도 어떤 모습 모르거든요. 근데 결국 저는 그 빠르게 그 분향소를 마련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영정사진 보내주세요. 뭐 위패 설치해도 될까요? 물어보지 않은 게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진일보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위패 다 설치하고 그거야말로 너무 과거 시대에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사를 물어보기 어려웠다고요? 전 희생자 가족들에게 희생자 모든 조문 장소에 모든 공무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전원 다 배치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참 슬픔에 빠져 있는 시기에 그 분향소의 이름 공개해도 될까요? 이 물어보는 게 과연 당시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거였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유가족들께서 원하셨다면 자발적으로 영정사진 가져다 두시고 위패 두시는 걸 누가 막았겠습니까? 장례 절차를 다 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와 별개로 유가족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성함을 그냥 공개해버리고 이게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심지어는 어떤 외국 대사관에서마저도 지금 항의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외국 대사관이 항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죠. 저는 그건 정말로 온라인 매체에서 공개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찌되건 저도 유가족의 동의와 공감을 함께 얻는 추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부의 여러 가지 대처들을 보면 너무 무책임하다.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 없고 아무도 지금 잘못했다는 사람 없고 아무도 제대로 된 사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이상민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퇴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부분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대통령께서도 실제 사과했고요. 물론 그게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는 자세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인력들이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지금 찾기 위해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자꾸 하위직만 문제 삼는다고 하시는데 저희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일선에 출동한 경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12의 상황관리관으로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당시 총경 그리고 용산 서장 그리고 기동대 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있었던 서울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경찰 보고체계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한 규명을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소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산 서방서장 꼭 뭐 무조건 책임져라 이런 게 아니라 소방에서 혹시 어떤 문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냐를 찾아보기 위해 입건 정도만 한 겁니다.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 무슨 대장동 일당이나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은 구속이 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입건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십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참사의 원인으로 서울시 정부, 경찰, 소방 등이 관계 당국에서 예측을 실패했다. 이걸 통안의 한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책임감 느낀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사과라는 거는 기본인 거고요. 예측 실패뿐만이 아니라 저는 대응 실패도 당연히 있었다고 봅니다. 112 신고 이후에 특히나 말이죠. 그리고 저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용산구청장입니다. 저는 정말로 저희 윤리위에서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좀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니 본인이 그 위험의 발생을 어느 정도 직전에 느껴놓고도 제대로 된 대응 안 했다라는 거는 정말 큰 잘못이고 저는 박혜영 용산구청장 저희 당에서 최소한 제명이나 출당 같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비가 와도 이 호우 대비를 하고요. 눈이 와도 제설 방지 대책을 세웁니다. 태풍이 불어도 이 비상 대기를 하면서 대책을 세우는데 불이 나면 당연히 소방차가 출동하죠. 근데
비가 오는데 눈이 오는데 눈이 내리는데 태풍이 부는데 주체자가 있습니까? 재난관리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난관리 비상 대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께서 비상 대비 계획을 짜셨어야 되는데 용산구 대책회의에도 이 서울에서 아무도 이 담당자가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대 배치할 수 있었죠. 헬로윈데이 이번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기동대도 없었고 사고 발생 1시간이나 지나서 한 개 기동대가 겨우 배치됐고요. 그리고 112 신고센터에서 무수히 많은 신고들이 접수되고 있었는데 이미 3시간 40분 전부터. 그런데 112 신고센터의 직속 상관인 직속 부서인 서울경찰청장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정말 경찰이 셀프 수사하게 놔둘 수 있는 것 이건 좀 걱정입니다. 네. 천하람 의원님, 네. 국민의힘 혁신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요새 뭐 너무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별로 뭐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는 뭐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위별로 매주 한 번씩 회의하고 전체 회의하고 그래가지고요. 특히 저희가 공천 개혁 관련해가지고 좀 요새는 논의를 좀 집중하고 있고 저희 혁신위도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혹시나 좀 오해 가능성, 특히 뭐 이준석 대표가 만든 혁신이 아니냐 뭐 이런 뭐 친이계의 어떤 뭐 혁신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밀어놨던 공천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들도 이제는 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일로 가장 바쁩니까? 뭐 저희도 저번 주에 금요일날 제가 정치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 의제들을 특히 또 국회 정개특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현안들을 좀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동안 이제 많은 혁신안들이 논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전반기 국회의 정개특위와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논의됐던 의제들을 차츰차츰 이제 좀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혁신 경쟁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워낙 참사와 뭐 다른 큰 굵직굵직한 네, 1.1 사고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참. 그 민주당 뭐도 또 너무 이게 그 당대표 법무법인 같은 역할하는 것 좀 그만하고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 이어서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당에서는 어떻게 이게 보고 있어요? 뭐 어찌됐건 지금 이 대장동 PF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김만배, 남욱, 정영학 또 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50억 클럽 이런 분들 지금 싹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결국 거의 대장동에 뭐 700억 이번에 이 영장을 보면 정진상 실장이 700억을 본인의 몫으로 뭐 받아간다 이런 식으로 적시하셨던데 그 정도면 사실 제가 보면 공무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런 돌고 돌아서 지금 유동규를 통해서 또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까지 계속 오고 있고 그 수사의 칼날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때부터 시작했던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가 부디 표적 수사거나 기획 수사가 아니길 바라고요. 최대한 저희는 이 검찰의 수사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제출 방식이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 날 정진상 실장의 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정진상 다음은 이재명 대표한테 검찰의 칼이 그냥 곧바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정진상 실장도 어찌됐건 지금 체포영장은 기각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도 지금 딱 하나 이 유동규 씨로부터 돈을 뭐 전달받았다고 하는 유동규의 증언이 지금 제일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정진상 실장은 그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주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만한 증거가 있을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조사에 불응할 위험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꾸준히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했었던 점이 아마 체포영장 기각됐을 뭐 주된 이유인 것 같은데요.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뭐 좀 다를 수 있고 그 유동규의 진술만 있다고 하셨는데 유동규의 진술만 갖고 이걸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규뿐만 아니라 뭐 김만배라든지 남욱이라든지 정영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자꾸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검찰에서 이 정도의 스토리를 짜고 이걸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 검사는 때려치고 그냥 넷플릭스 가야 됩니다. 넷플릭스 가가지고 이거 대장동 게임 아니면은 아수라 2 이런 거 찍는 게 낫지 검찰에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그렇게 그림을 그린다면요? 그럼요. 게다가 유동규, 김만배, 남욱의 입을 다 컨트롤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거 검사님이 시키던데요 이런 말 안 나올 정도로 정말 정교하게 너는 이 말을 하고 너는 저 말을 해 이렇게 해서 짜서 맞추자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면술사 정도의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검사에게 그 정도 능력을 바라는 거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과거에는 그런 검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절에 특히 유동규나 간첩 조작 사건이 매우 유명한 사례죠. 그거는 이제 정말 과거의 일이고 지금처럼 얼마 몇 년 안 됐어요. 정보통신망이 발달해 있고 유동규, 남욱, 김만배 같이 정말 꾼인 사람들에게 그런 거 시도했다가는요 정권의 명운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시도할 수 있는 금전적 상황이 이익이 아니고 확실하다면. 뭔 금전적인 이득이에요. 이분들은 이미 700억 저수지해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게다가 애당초 유동규가 혼자 700억 가져갈 정도로 부가가치를 그 정도로 못 만들어요. 결국은 성남시의 당시 일당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서 했던 결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이 어떻게 이제 이 검찰과의 회유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들은 있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던 국민의힘의 주장이 매우 떠오릅니다. 네. 대장동 특검 빨리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이거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보다 부정이 한 2배가량 높습니다. 3대6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안마다 그리고 쟁점마다 거의 3대6 이런 비율이 그냥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던데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 또 수치를 줄줄 읊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저희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 필요하다 이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은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서 공감하실 겁니다. 다만 그와 더불어 똑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또 장모님에 대한 양평지구 수사 해야 됩니까 하면은 그거 90%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전. 원래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범죄자분들 좀 보면은 범죄자분들이 이제 정말 할 말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겁니다. 쟤는 가만히 놔두고 저만 그래요 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에 민주당 보고 있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검찰이 한쪽 편만 이렇게 수사한다. 이거는 원래 마지막에 하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왜 쟤는 안 해요? 김건희 여사와 장모님 수사 안 할까요? 그건 너무 신기한 하고 있겠죠. 하나요? 네. 엄청 오래 했잖아요. 네. 고발 사주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좀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근데 그거는 공수처 나름대로는 명운을 걸고 열심히 했겠죠. 근데 명운을 잘 안 거는 것 같더라고요. 공수처는 근데 제가 봐도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수사 노하우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구성할 때 너무 작은 너무 슬립한 스몰 조직이라서 20명 정도밖에 안 된 검사와 수사관 한 40명 가지고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죠. 역할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공수처가 태어난 이 국민적인 이런 염원이 있는데. 근데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뭐랄까 사명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별로 실력도 없는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순방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성과를 좀 내야 되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는 정치권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지금 예산안 논의 계속되고 있죠. 네, 어제까지 이제 비경제부처 이 질의까지 모두 끝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 여러 가지 감액 심사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여러 감액 전체 이제 640조 원 규모이긴 한데요. 영빈관을 신축한다든지 이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예산들을 저희가 드리긴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김진태발 지금 여러 가지 채권시장 불안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위 400억으로 막을 수 있는 거 지금 저번 10월 24일 날 50조 원 투자하겠다까지 0.1%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지금 1000배의 돈을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투여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심도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기재위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소위 같은 거 구성도 좀 간사들끼리 합의도 되고 조금씩 진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정도 저희가 국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지금 보면 예산안뿐만 아니라 정부안으로 제출한 법안을 뭐 거의 하나도 통과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으로 제출한 법안들은 쟁점 법안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약간 비쟁점 법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통과시켜 주시면은 내년도 국정감사 때 뭘 하시려고 이러시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수술한 지 열흘 지나가지고 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마스크를 끼고 뛸 것 같은데 헤딩은 못한다고 합니다. 네, 헤딩은 원래 그렇게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머리가 좋아서 가끔 머리를 쓰는 선수인데 오른발 왼발로 꼭 많은 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 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조금 정치권에서 좀 나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천하람 장경태 천하람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